시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라는 나라도 문명의 교차로였죠. 중동 지방에서도요, 이 시리아는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서부 지역에는 높은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3,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요. 이곳에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산이 있다? 그럼 뭘 의미하죠? 물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 다마스커스는 바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 또는 거기에 샘솟는 물에 의해서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 다마스커스는 그래서 옛날부터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곳에 로마 군단이 이 시리아 전체, 지중해 동부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군단이 있었던 곳이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전체를 보면 동방과 서방이 연결되는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낙타를 타고 지나가면 바로 시리아로 도착하게 돼 있고, 이 시리아의 바닷가에서 항구에서 베네치아 배들이 유럽으로 물건을 전송해도 이런 문명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탄생지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안티오크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죠. 물론 지금은 터키의 도시가 되었지만 원래 시리아 영역이에요. 원래 여기 아랍인이 더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프랑스가 고 안티오크가 있는 그 지역을 터키에 줬죠. 왜냐면 거기에도 꽤 40% 넘는 터키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줬지만 어쨌든 이 시리아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956년 미소 냉전 중에 장기판의 말이 되죠. 바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에 의해서 두 패로 갈립니다. 이스라엘, 이란, 터키는 미국이 경제적 지원, 무기를 지원하죠. 네, 이란이 이때는 왕정이었어요. 팔레비 왕가라고 왕정이기 때문에 거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터키는 나토 가입 국가죠. 그러니까 유럽에 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던 그 당시고, 또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는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에서 군사적 지원을 했죠. 결국 이렇게 중동 지방이 나뉘어져 가지고 장기판의 말이 되었던 겁니다. 또 1967년 6.1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이 사건. 이때 아랍인은 엄청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의한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겨우 6일밖에 안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웨스트뱅크를 차지하죠. 그런데 아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은 말만 앞서였지 실력은 갖추지 못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소련의 무기로 싸워봐 힘이 없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아랍 세계의 반미 사상이 지속적으로 고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점차적으로 이슬람 세계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1970년 이전까지. 자, 1945년 이후에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물론 터키는 1차 대전 이후에 공화국이 되었지만 결국은 서구라고 하는 선진 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세속화라는 건 좋은 말로 하면 잘 사는 거죠. 미국의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유로운 체제를 구가하는 것,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세속화죠. 종교 영향은 작게 하고 율법의 영향을 작게 하고 그 대신 서구식 법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에 비해서 이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이런 데는 왕정국가를 유지했다. 자, 그러면 공화정이며 세속국가가 훨씬 좋아 보이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독재 정치가 일어나고요. 독재 정치에는 당연히 부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독재 정치와 부패가 따라오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되고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속화의 서구화의 단점이죠.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슬람주의 또는 이슬람 부흥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주의 또는 이슬람 부흥주의 운동이 뭐냐면 이슬람 교리를 정치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서 이슬람이 근본으로 도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바로
무함마드와 4명의 칼리파 시절로 돌아가자. 완벽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꾸란과 하디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샤리아에 근거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가 뭐냐. 바로 국가가 세속화 해가지고 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독재 정치를 구가하고 있다. 서구 문화가 침투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집트나 시리아, 터키 이런 데서 흡연, 음주 문화가 만연을 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개혁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사회개혁을 주장을 할 때 뭔가 이상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요순시대, 기독교에서는 유토피아 같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럼 이슬람에서는 뭐예요? 바로 유토피아 같은 시절이 언제겠어요? 바로 그 완벽했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죠. 이슬람법에 의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이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뭔가 개혁 운동으로 건전하게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가 지나면서 이집트도 결국은 계속 독재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점차적으로 이제 과격해지고 혁명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죠. 독재 정치와 또 부패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건하게 목소리를 내봤자 전혀 먹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시위, 좀 더 나가면 뭐 테러 이런 걸 갈 수가 있겠죠. 그때 영향을 가장 줬던 사람이 사이드 쿠투비라고 하는 혁명가였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이슬람 부흥운동이 지속적으로 중동 지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하마스, 지금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있는 정치단체죠. 이 사람들도 이슬람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죠. 또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의 시아파 중심의 단체예요. 이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또 이 지역의 가장 큰 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니까 결국은 그쪽을 타도하는 개념으로 간 거고,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소련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미국에 가서 유엔 빌딩을 폭파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 이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오사마 빈 라덴의 그 타겟 목표는 사우디 왕가였어요. 이 사우디 왕가가 모든 국가 재산을 다 거머쥐고 있고, 또 미국과 미 제국주의와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잖아. 이게 사실은 이슬람주의가 몰아내고 싶은 그런 형태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지금 소련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게 된 거죠. 원래는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UAE 있는 왕정을 타파하는 게 이 알카에다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결국 이런 이슬람 부흥주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게 바로 지하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지하드란 것은 이슬람 전파를 위해서 이슬람 교도에게 부여된 종교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전 의미한다. 원래는 4가지 지하드가 있었다. 마음에 의한 것, 펜에 의한 것, 집에 의한 것, 칼에 의한 것. 이 4가지 지하드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펜으로서도 선교할 수 있는 거고, 마음에 의해서도 있는 거고, 지배를 통해 선교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자, 2세기 이후가 들어서면 확실하게 적이 생긴 거예요. 바로 서구인들. 중동 지방, 아랍 지방을 침략하는 서구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에 의한 것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럼 그거를 제대로 이제 활약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 형제단, 무자헤딘, 레바논의 헤즈볼라, 사우디에서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당연히 행동을 자꾸 옮겨야 되니까, 이들이 또 약자니까. 약자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폭탄 테러, 또 자살 폭탄 테러,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지하드가 활성화된 가장 큰 원인은 독재, 그걸로 인한 외세와 결탁한 지배층의 부패, 빈부격차, 그리고 1970년 이후에 등장한 바로 석유 이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지역을 사실은 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시리아로 가봅니다. 참, 시리아가 지금 여전히 내전 중입니다. 아직 내전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거의 정리돼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시리아 내전 이전에 시리아는 어떤 상태였는가 쭉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인구의 75%가 수니파, 아랍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파가 있었습니다. 알라위파, 이스마일파를 비롯한 시아파가 13%, 크리스천이 10%, 드루즈가 3%. 드루즈는 이제 시아파의 일종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사실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포함시켜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드루즈나 알라위, 이스마일파들은 수니파한테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 하산 후세인 이 사람들이 수니파 칼리파들한테 사실은 살해를 당했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아파 사람들은 이제 알리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소수 종파들은 다수 종파들한테 핍박을 계속 받아왔어요. 20세기 초까지. 그러다가 프랑스에 의해서 시리아가 이제 공화국으로 등장한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잡았냐면 알라위파, 이스마일파, 그리고 기독교가 국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아마도 프랑스의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가 역적이 된 거예요. 19세기 이전까지는 계속 순위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다가 20세기 이후에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소수파가 그동안 핍박을 받던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러다가 공화국이 생긴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쿠데타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독재, 쿠데타 있다가 1971년에 하페즈 알 아사드라고 하는 공군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해요. 그러면서 알라위파 중심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독재 체제를 구축해요. 2000년까지. 그리고 2000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었던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를 이어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럼 이 독재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느냐라고 보면 이것도 외세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사람들을 지원한 거죠. 이 소수파가 뭉쳐가지고 국가를 만들었고 이 외세에 의해서 이 국가가 유지가 된 겁니다. 이 바사르 알 아사드는 영국에서 치과 의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와서 내 후계자가 되라. 원래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는 바람에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후계자를 이 사람이 급히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34살에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꽤 뭐 외교적 영향이 있나 봐요. 지금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튀니지에서 어떤 소년이, 그러니까 25살 먹은 청년이 노점상이었는데 이 국가로부터 굉장히 아주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안정된 체제로 만든 데가 튀니지. 그리고 이 아랍의 봄이 아랍 지역 전체로 퍼졌어요. 근데 그 아랍의 봄이 정상적으로 그래도 자리 잡은 나라가 유일하게 튀니지고 지금 알제리와 이집트가 여러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세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랍의 봄 이후에 독재자를 몰아내긴 했는데 그 독재자가 몰아나다 보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있죠. 예멘이 내전 중이고요. 시리아가 내전 중입니다. 과거에 부족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위에 그 카다피라고 하는 권력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동서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예멘은 남북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자, 시리아는 어떻게 될까? 시리아는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랍봄 영향에 의해서 다수파였던 이 순위 지역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부군이 이 순위파 사람들을 아예 살해하기 시작해가지고 도시를 하나를 아주 싹쓸이 없애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위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리아 전쟁은 너무 복잡합니다. 정부군이 일단 있고요. 이거를 들고 일어섰던 자유 시리아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ISIS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라크의 순위파 이 사람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 시리아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목표 하에 내전에 가담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쿠르드가 있죠. 시리아 저 북쪽에는 아랍인이 아닌 쿠르드인, 순위 쿠르드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싸우는 와중에 결국은 시리아, 외세가 도와준 시리아 정부군이 가장 힘을 얻어서 현재는 여기 왼쪽에 지도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 지역은 시리아 정부군이 거의 점령을 했고 IS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의 녹색 지역을 쿠르드인이 점령을 했죠. 지금 시리아와 쿠르드인이 경계는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을 사이에 두고 강 북쪽은 쿠르드인이 점령을 했고 남쪽은 시리아 정부군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으로 가장 혜택을 입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쿠르드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수였던 시리아 순위파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는 외세가 개입되어 있다. 미군,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터키, 또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시리아 내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시리아 정부군에는 지금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데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왜 지원할까 생각해보면 시리아 정부군에는 기독교인이 한 10%가 있으니까 전체 국민의 10%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꽤 많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터키도 여기에 하나의 또 자기네와 연결된 게 많으니까 여기 외세 개입을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리아에는요 내전 이전에 2,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50% 이상이 거주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그나마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포화를 입지 않은 서부 지역, 알라위프가 살던 지중해 해안가, 그다음 다마스커스가 있는 수도, 요 정도만 거의 안정되어 있고 순위파가 살던 대다수의 땅들은 다 황폐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부군 사람들은 아주 악랄하게 병원, 학교 위주로 폭격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이들을 이 자리에 살지 못하도록 아예 말하자면 인종청소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난민이 지금 3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주 비극적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난 상태고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속되는 민중의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리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리비아에도 내전 중이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거주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유럽 쪽으로 건너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많이 받았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서도 이런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좀 원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좀 떠난 사람들은 자리를 잡았는데 가까이에 터키나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쪽으로 간 난민들은 그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난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구호품을 원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